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 네트워크 좀 이상이 있어서 좀 늦게 시작해 죄송하고요. 오늘 그 추석 다음이어서 조금 많이 바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추석이 연휴가 원래 내일 모레까지일 줄 알았더니 빨리 끝나네요. 끝나서 즐겁게 하고 또 많이 돌아 계시고 또 앞에는 우리 또 선배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오늘 주제를 오늘 고창군에서 원래 이제 월요일마다 강의를 하는데 9월달 독서의달에서 고창군청 도서관팀 주최로 가을 이제 독서 길라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추석 전 월요일 그때 금요일이죠. 그때도 소설을 먼저 했죠. 책 읽는 풍경에서 김원경 소설가 모셔와서 아주 재밌게 유익하게 보냈던 거. 오늘은 시를 읽어주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 5주 전부터 좀 시스템이 바뀌어서 계속 매주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시 한 편씩을 좀 산문식으로 재미있는 동화식으로 이렇게 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을이 돼가면 우리의 마음이 근데 책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좀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하는 제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풀어져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말하고 나서 스스로 행복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3편의 시를 보는데 좀 빨리 달려야 3편이고 안 그러면 또 2편에 끝날 수도 있는데 한 편의 시를 좀 길게 이 얘기다 보면 10분씩 할 줄 알았더니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씩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추석 맞이해서 추석을 보내면서 가을이 오는 초입에서 우리의 감성, 특히 이제 어머니라든지 우리의 기본 심성을 갖는 시를 3편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원래는 명절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머니라는 그 단어가 자꾸 머리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3편 전부 다 어머니로 했다가 아까 제가 낮에 한 편을 그냥 너무나 또 심파극으로 가서 굉장히 마음 저기할까봐 한 편은 그냥 중간에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방 공사 중 때문에 요즘 새카매져가지고 그나마 새카매는데 화면에 아주 새카매게 나온 거 좀 이해하시고 앞에 우리 자주 뵀던 오랜만에 선생님께서는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좀 더 새카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줌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제가 이제 시를 읽어주는 즐거움에서 5가지 이유를 또 생각을 한 요거는 빼고 오늘 시간이 말 다음에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첫 번째 오늘 볼 시는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나 뜨거운 사람이었냐는 주제 속에 담겨 있는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씨 너무나 잘 아는 시죠. 제가 지금 6번째 시를 합니다. 엄마 생각도 했고 김경미 시인의 오후 3시도 했었고 서정주의 자화상도 했었고 굉장히 길게 풀어냈는데 6번째 여러분들이 알만한 시를 계속 가지고 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시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학교 다닐 때 서정시 작가는 누구 이런 게 아니고 이 시가 내포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이 아니고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심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모토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잘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은 지금 병원에서 듣는 분도 계시네요. 영상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정자 선생님이신데 누군지 모르시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도현 씨, 오른쪽 밑에 보면, 제가 이제 저게 한 9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저 사진 보면, 젊네요. 저도 젊고, 안도현 시인도 젊고, 그랬던 것 같은데, 책 읽는 풍경 한국문학관 가다 시인의 방 열면, 문에 이게 크게 돼 있는 사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요게 이 시가 들어있어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 위에가 있는데, 요 밑에만 저기 했고,
책풍이 처음 생겨졌을 때 안도현 시인께서 오셨고, 그러고 나서 전주에 가서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밤새도록 흔히 말은 달렸는데, 그러면서, 이게 지금 사실 막걸리집인데, 막걸리집에서 찍은 건데, 내가 줄 것은 없고, 내가 아마 유명해질 것 같으니까, 너랑 나랑 사진 하나 찍어서 책풍에 걸어놔라. 나도 내가 영광스럽겠다. 그래서, 형, 내가 영광이지.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그냥 붙여놨는데,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는데, 그냥 재미있게 붙여 있습니다. 아무튼, 안도현 시인, 안도현을 아시는지요라는 질문은 굉장히 이제 어리석은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도현을 제가 이렇게 이 책풍에 오면 이 사진을 보고 문을 열 때 보고 저분 누구냐는 분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구나. 문학에 대해서 아직 물론 모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책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구나. 사실 우리 책을 시작하면 안도현 시인을 먼저 시인은 알 수밖에 없는 시인이고 또 그의 어떤 인품이나 인성이나 모든 것들이 댐댐이가 좋아서 제가 지금 2년째 강의하면서 안도현 시인 얘기는 꾸준히 많이 했었고 에피소드도 얘기했었고 휴대폰이 없는 아주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제가 언젠가 안도현 시인 다른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 가서 얘기했더니 대부분 연어라는 책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작가다라는 학생들, 대학생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제 그 가슴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연어, 관계, 최근에 얼마 전에 미키 이런 책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연어라는 책이 100만 권 이상 팔렸던 책이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어른을 위한 동화 작가라고 인식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놀랐는데 아무튼 책도 거의 100여 권 이상 가까이 됐고 그렇습니다. 헌책방 가면 연어라는 책이 어디나 많이 있습니다. 이 헌책방은 많이 팔린 책들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있기도 한데 아무튼 아이부터 노인이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하게 읽히는 책이 연어였고 그들의 이제 시도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제 연어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갈게요. 독자가 어린이든 노인이든 간에 우리가 연어를 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제 눈 맑은 연어와 은빛 연어가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천을 찾아가며 나누던 드높은 이상과 따스한 우정을 기억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기억에 갑자기 나더라고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들이 모천에 다다라서 산란을 마친 뒤에 보여준 쓸쓸하나 아름다운 죽음의 시간도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읽었는데, 몇 번째 읽었는데, 다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제 금방 앞에서 쓸쓸하나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하죠. 쓸쓸한데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말은 모순된 표현이죠. 딱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말할 것도 없이 이 쓸쓸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란 알을 낳고 또 그 알의 부활을 기다리며 자신의 죽음으로 하얗게 만든 어미 연애의 시간을 뜻하는 거죠. 안도현은 이 작품 끝에서 자기가 낳은 알의 부활을 기다리며 죽은 어미의 속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안 넘어가네요, 지현 씨. 다음 중. 여기 보면 은빛 연어와 눈 맑은 연어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기 전에 서로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저 알들 속에 맑은 눈이 들어있을 거야. 그 눈들은 벌써부터 북태평양 물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그리고 초록강에는 겨울이 올 것이다. 겨울이 오면 강은 강물이 얼지 않도록 얼음장으로 만든 이불을 덮을 것이다. 이 부분 얼마나 얼음장이 연어들한테는 이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강은 이불을 겨울에 걷지 않고 연어알을 제 가슴속에다 키울 것이다. 가끔 초록강이 푸른 얼음장을 보고 누군가 지나다 돌을 던지기도 할 것이다. 그때마다 강은 쩡쩡 소리내어 울 것이다. 봄이 올 때까지 조심하라고. 가슴 깊은 곳에서 어린 연어가 자라고 있다고.
이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은 참 가슴에 참 많이 와닿기도 합니다. 연화를 품고 있는 강물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묘사됐잖아요. 오랜만에 들어보죠. 돌을 던지면 쩡쩡하고. 요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한테 그런 추억 없을걸요? 그쵸? 그냥 돌을 던져서 쩡쩡하고 울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다. 이미 연어는 이런 강물의 깊고 따뜻한 마음을 믿으며 눈을 감았어요. 죽어갔습니다. 강물의 품속에서 연어알이 건강하게 부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어갑니다. 안도현 씨 너에게 묻는다를 감상하다가 안도현 시인의 동화를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는데 그런 여기는 저는 뜻이 있습니다. 안도현의 어른을 위한 동화 연어의 색이야말로 안도현 씨 너에게 묻는다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사실 연어를 통해서 안도현 시인의 서정적인 것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아시다시피 운동권 학교에 가서 해직 교사가 됐고 운동권으로 통해서 하루에 아침에 송천동 집에서 출근할 때 부인이 5,000원을 주면 5,000원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야 되는 그 삶을 시로도 쓴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보내다가 나중에 복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어를 통해서 데이트를 쳤고 그뒤로부터 그의 시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죠. 아무튼 저는 이제 너에게 묻는다를 비롯한 안도현 시 세계를 가르쳐 한마디로 드높은 이상주의자와 숭고한 낭만주의의 세계라고 제가 사석에서 안도현 현역에 만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의 동화 세계를 가리키는데도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감상해보자 하는 안도현 시 너에게 묻는다로 넘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뭐 전문이라고 할 것도 없는, 제가 왜 전문이라고 했냐면, 그래서 겨우 3행에 불과하죠. 이 시는 안도현 등단, 1984년 동아일보에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라는 시가 당선되면서 등장을 했는데, 세 번째로 낸 시집, 외롭고 높고 쓸쓸한. 저는 그 많은 시 중에 이 시집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파란 표지의 시인의 조상이 어슴풀에 숨어있는 이 시집의 첫 장을 열어보면 곧바로 이 시 너에게 묻는다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인들이 자신의 시집의 첫 번째 나오는 시는 자신의 시세계를 대표한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실습니다. 특별히 또 자기 자신이 그 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장식한다는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이 시도 안도현 시인에게 아주 중요한 뜻을 갖는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안도현 시 외롭고 높고 쓸쓸한 첫 장을 넘기면서 만난 이 시를 보고 아마 여러분들은 얼굴을 화끈 달아오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감성이 무딘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계속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런 우리 기본의 인간의 심성, 정말 이기주의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라도 우리 곁에서 따뜻한 빛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계속 시를 계속 공부를 하는데, 들여다보는데 똑같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보다 감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 먼저 시 제목이 가진 어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나 뜨거운 사람이었냐고 질문을 하죠. 시인의 이 날카로운 지적으로 인해서 당황스러워요. 시를 보는데 너에게 묻는다라고 시작하는 시. 먼저 제목이 주는 충격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제목은 우리들의 사는 집의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어느 집을 방문할 때 먼저 그 대문을 보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요즘 앤틱하게 파란색 녹슨 문도 있는 열어보면 황금집이 있는 그런 집도 있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아무튼 대문을 보면서 우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안도현 시 너에게 묻는다의 제목을 보면 우리는 여간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는 시집을 열자마자 첫 시에서 갑자기 우리를 위해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 하겠다고 대들은 거예요. 안도현 시인이. 즉 시의 제목이 신문하는 어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하고 시를 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질문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기분 나빠하면서 시집을 닫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물론 모두 닫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질문을 하겠다고 누군가 나섰을 때 그에 대한 저항감이 있죠. 누가 나한테 도전을, 그러지만 거기에 따른 호기심도 발동하는 게 우리 인간의 굉장히 양면적인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쨌든 시집은 첫 번째 열었어요. 시집은 열려 있는데 그 시집 첫 번째 우리를 향해 너에게 묻는다라고 달려들죠. 어쩌겠어요. 적어도 이 시인과 화해를 하려면 그가 묻는 내용을 일단 들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시인의 질문 내용을 조용히 듣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은 짤막합니다. 불과 행으로 따져도 3행에 지나지 않고 글자 수 다 따져봐도 아마 3분 계실 거예요. 꼭 학생들 이 시 보여주면 세더라고요. 32자예요.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죠. 그 까닭은 시인의 질문 내용이 우리가 돌보지 않던, 그렇지만 돌보고 살아야 된다는 점을 마땅히 집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을 받고 우리는 몸둘 바를 몰라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누구에게 한 번, 아마 누구나 그 생각하면 이 질문을 받고 그날은 내가 많이 세상을 해서 아름답게 살았다 말했지만 곰곰이 생각 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 시를 읽고 나서. 진짜 내가 누구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뜨거운 사람이 된 적이 있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의 질문에 답해야 될 의무 같은 것을 느끼게 돼요. 참 멋진 시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의 매력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또 어떤 점이 시가 매력이 있는가? 그 시의 첫 줄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안도현 시의 첫 줄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여러분들이 연탄재 차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지금 강의 듣는 분 대부분은 나이가 이제 대개 40대 중반부터 50, 60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모두들 기름으로 된 또 가스나 난방을 하니까 연탄재를 볼 기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집 대문 앞에 하얗게 연탄재가 줄을 맞춰 쌓여 있었죠.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가족이 TV 뉴스 아예 아무것도 일주일 동안 본 게 뭐냐면 응답하라 1988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것만 봤어요. 전편을 다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성동일이가 술 취해서 연탄재 팍팍 차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안도현 시인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 거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땄는데,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죠. 그때 가정집 대문에 하얀 연탄재가 줄을 쌓여 있었고, 우리의 겨우살이 창고에는 수백 장 연탄이 가득히 차곡차곡 채우는 일로부터 겨울이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김장을 했고, 그러잖아요. 또 몇 가니만이 쌀이 있어야 됐고, 또 항아리에 몇 항아리의 김치도 준비해야 됐고, 또 몇백 장의 연탄을 준비해야 됐고,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은 윗목에 고구마, 이렇게 소스에 쌓아놓은 고구마 넣어놨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데, 아무튼 그게 우리의 겨울나기의 시작이었죠. 타버린 연탄재 함부로 또 차는 재미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찰만한 여자건 남자건 그거는 그냥 차는 재미가 솔솔했죠. 발이 심심하니까 그랬다. 그 시절에 놀 게 없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연탄재는 이미 쓰레기 신세니까 차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미끄러지면 또 이렇게 미끄러지는 방지도 되고, 일거양득이었죠. 바깥에 떨고 있는 연탄재 정도야 거지의 신분이라도 마구 찰 수 있을 만큼 이미 폐물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타버린 연탄재를 아무런 가책 없이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안도현 시인은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마음이 찔끔 조여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아니면 왜 연탄재 발로 차지 말라고 외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표정도 지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오해는 바로 풀리게 되죠. 시에 볼 때 그래도 연탄재 차지 마라. 왜? 순간적으로 그러는 순간 다음 행에는 답이 바로 오해가 풀리죠. 그리고 첫 줄의 내용으로 인하여 안도현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죠.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질문 내용이 빛을 발하며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도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연탄재를 쓰레기 취급하여 마구 차고 다녔지만 그래도 연탄은 너에게 따뜻한 아랫목, 맛있는 밥을 해주는 어떤 도구, 또 겨울날 더운 날 연탄불 위에서 물을 이렇게 데펴서 세수를 해주며 하얗게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연탄은 검정색에서 하얀 걸로 몸을 태우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랬잖아요. 연탄 아래 우리는 밥도 먹었고 국도 했고 또 방도 데우고 물도 데우고 좀 더 아까 말한 여기 있으면 고구마도 구워 먹었잖아요. 그 까만 연탄으로 말입니다. 안도현은 바로 이런 연탄에서 인간에 대한 연탄의 뜨거운 희생을 읽은 거예요. 바로 이런 연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연탄재를 함부로 찰 자격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이 짧은 시, 어떤 정말 시로서 우리가 충격을 받았지만 어쩌면 이런 시의 특징이 있잖아요. 나도 이거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생각을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죠. 사물을 발견하고 보고 하는 거. 사실 안도현 씨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 시인 3명은 너무나 착하고 따뜻한 3명을 끄집어 온 거예요. 똑같이. 늘 정말 당대 최고의 스타의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덕분에 그때 연어 횟집 가가지고, 하필 연어 횟집 가서 특이한 부위가 많더라고요. 근데 유명한 시인하고 같이 가니까 주방장이 서비스를 많이 주더라고요. 덕분에 처음으로 많이 먹어봤는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데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내 마음이 이기적이고 마음이 그냥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으면 이런 따뜻한 게 생각이 날 수가 없죠.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안도현 시인은 찾아냈지만 우리는 찾아 못했으니까 그 시를 읽고 우리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는 이어서 뜨거운 희생의 표상이 연탄과 맹행동물 같은 우리 인간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까맣고 못생긴 연탄만큼이라 뜨거운 열림 혹은 뜨거운 희생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 시 속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뜨거운 열림,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열릴 수 있는지, 뜨거운 희생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너의 냉기 때문에 세상은 봄이 오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보다 먼저 내 몸속에 가득 찬 냉기 때문에 내 몸에, 세상이 나 때문에 봄이 열려져 있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냉계랑 같은 인간이 아닌지 이 연탄의 따뜻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봄은 왜 오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연탄의 뜨거운 희생이 얼마나 많은 세계를 살려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연탄보다도 검고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안도현의 당돌한 질문은 실로 우리로 하여금 자아성찰의 계기를 갖도록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받은 것은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안도현 시인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지 않지만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면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고 한 번쯤은 느끼잖아요. 적어도 그 시를 읽고 나서 하루 정도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죠. 그럼 세상에 내 주위가 따뜻하죠. 내 가족이 따뜻하고 내 이웃이 따뜻한 거잖아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내 마음이 봄이어야 세상이 봄 위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냉기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얼어 죽고 많은 생명들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내 몸이 어느새 슬슬 열리면서 온기를 맞이하는, 봄을 맞이하는 느낌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내가 뜨거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기를 소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시 감상이란 어차피 개인의 몫이에요. 또다시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한 시를 읽으면서 내 몸이 뜨거워지고 또 봄을 맞이하는 느낌도 있고 또 뜨거운 존재로 다 태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목이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도현 씨가 시를 넘기면 바로 그 다음 연탄 한 장이 나오고 반쯤 깨진 연탄이라는 시가 또 계속 나옵니다. 저는 이게 이 시를 일명 안도현 연탄 시리즈라고 다 얘기를 하죠. 안도현은 이 세 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명령하며 우리들에게 따뜻한 세계로 안내하지만 실은 그 자신이 뜨거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안도현 시인 주위에는 늘 따뜻함이 흐릅니다. 거의 짜증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늘 따뜻하고 잘 후배들 챙기고 선배들 잘 모시고 하는 그런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인간이란 본래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유전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들의 유전자는 이미 우리들의 유전자 안에는 이기적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뜨거운 사람이 되는 일은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 갈수록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면 병신 같은 세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선배님들 앞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결국은 양보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더라고요,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인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속에 조금씩 따뜻해 오는 우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안도현 씨 너에게 묻는다와 일명 아까 말한 연탄 시리즈를 읽는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덮여지고 열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시를 읽고도 그런 감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안도현 시인에게는 뜨거움을 품은 연탄이야말로 아까 처음에 제가 화두로 꺼내들었던 연화를 품고 봄을 기다리는 강물과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연화를 꺼내들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안도현은 우리가 모천을 찾아온 어미연어, 눈맑은 연어와 은빛 연어를 닮았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과 느낌 속에서 다시 한번 안도현 씨 너에게를 묻는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좀 더 깊고 진하게 그 시가 스며들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줌으로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데 우리 방송으로 줌으로 듣는 분들도 똑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크게 읽죠.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강의를 듣고 난 이후와 이전이 좀 약간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줌으로 하시는 분들 다 너무나 크게 하니까 고마운데요. 우리 그냥 다들 20여 명 가까운 줌으로 듣는 분들이 크게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가 아주 짧은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사람에 따라서 여러 반응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이 바쁜 세상에 이렇게 짧은 시가 어울리지, 또 누군가는 이렇게 짧은 시로 하여금 많은 말을 하게 하지, 또 차라리 경구에 가깝다. 그렇죠. 유명한 게, 이렇게 속담, 경음 같은 가깝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시의 매력은 역시 짧은 데 있어라는 식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낼 겁니다. 꼭 시가 꼭 짧은 이유는 없어요. 서사시나 장시는 소설보다도 더 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일반 서정식은 짧은 형식을 취하죠. 그것은 압축된 말로 가장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시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아이가 뱃속에서 나올 때 우는 울음이야말로 가장 압축된 형식의 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울음 속에, 태어나면서 나오는 울음 속에 생의 기쁨이 있고 고단함, 슬픔 등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도현은 이 시에서 아주 적은 말로 참으로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시는 매우 경제적인 장르인 것 같아요. 10권짜리 긴 소설을 읽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시에서 실감 있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그동안 이 짧은 시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내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마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계속 강의할 때 똑같은 시인데 저 양반은 도대체 어떤 말을 또 할 건지 궁금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탄 아까 말한 대로 그 연탄이 주는 소중함 그걸로 우리는 평생 먹고 살았죠. 우리의 선조들은 그걸로 모든 인생을 함께했죠. 밥도 하고 그런 것들 우리는 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그런 뜨거운 봄에 뜨거운 희생의 표상인 연탄이 우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너 때문에 연탄보다 못한 우리 때문에 우리들 냉기 때문에 세상은 어둡고 힘들고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고 연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세상이 다시 자학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자료는 3편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기라도 좀 늦게 시작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소설할 때 우리 이호근 전 도의원님도 오셨는데 오늘 또 오셨네요. 지난번 오신다고 해서 모시지 말라고 했는데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기 줌으로 들으신 분이 많아서 내가 이름 자랑 한번 하셨습니다. 다 고창 분들이셔가지고 두 번째 시 고진아 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총기, 이 고진아 시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53년생인가 그러실 거예요. 53년생쯤 되니까 고진아 시. 아마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작가, 많은 소설, 책 얘기를 했을 때 기억을 내용은 내 강의 내용 기억하지 못하도 작가는 기억을 하고 했었던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진아 시인에 대해서 어머니의 총기에 대해서 시를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사실 제가 계속 어머니라는 추석 즈음에 어머니라는 주제로 시를 한번 보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사실 그저께 우리 가족들이 담양에서 이제 우리 이게 식사를 하러 갔어요. 제가 이제 큰아들이고 우리 동생 또 잘 나가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또 막내도 있고 그러는데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늘 이게 마지막 추석이 끝날 명절 끝날 쯤이면 가족들에게 식사를 이렇게 내 큰아들이고 또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당연한 것 같아 조카들이랑 같이 하는데 담양까지 드라이브 하면서 식사를 하고 내가 카드를 계산하는데 우리 막내 여동생이 와서 차에서 돈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밥값을 큰아들이 내는 게 맨날 안타깝다고 난 돈 쓸 게 없어서 그렇다고 동생을 통해서 돈을 30만 원을 차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참 많은 생각을 좀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사실 본인도 돈이 있으시겠어요? 없겠지만, 그래도 큰아들이 돈 맨날 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돈을 이렇게 내시는 거 보고, 어제 전화 드렸어요. 아무래도 오늘 강의는 어머니라는 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웃으시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라. 근데 참 이 나이, 저도 이제 5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에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보다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주제를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주제를 좀 잡아와서 명절 끝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볼 건 고진아 시인의 어머니의 총기라는 시입니다. 고진아 시인은 충실대 문예창작가 겸임교수로 있고, 강원도 온주의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 감리교 재단 한살림교회라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인이죠. 영랑시 문학상, 김달진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처음 듣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원래 양력, 이력 이런 건 잘 얘기 안 하는데 저서로는 조금 불편하지만 제법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원주 불평당이라는 조그만 집에서 잡초 요리가인 부인 권포균 씨와 함께 이게 잡초 치유 밥상 같은 것도 책을 냈더라고요. 저 요 부분은 내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한국 문단의 모더니즘 운동을 주도한 박인환 시인, 목무화숙녀. 예전에 제가 시 이상, 정말 어려운 이상이라는 시를 도전해서 강의했던 기억나시죠? 들으신 분들은. 그때 제가 이상에 대해서 3번 강의를 했을 때 6시간 강의에서 첫 번째 박인환에 대한 컴플렉스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책풍 회원들이나 엄 교수님 여러분들이 충격받았다고, 막 웃으면서 그랬는데, 박인환이 그렇게 잘생기고 멋진 그런, 목마숙녀, 그날이 오면 이렇게 했던 시, 이 운동은 박인환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박인환상이라고 유명한 시상인데, 올해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야생의 위로라는 시를 통해서 고진아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아무튼 강주 현재
68세, 7세, 9세 정도, 아무튼 68세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데, 강원도 원주의 명봉산 자락에 낡은 한옥, 불편당. 작은 불편도 견디지 못하는 현대사회에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자는 뜻에서 지은 당호예요. 불편당. 산과 들을 다니며 들풀과 잡초를 관찰하고 지구별을 살리는 식물들과 사귀며 고요한 순례를 하고 있다. 그 집에서.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야생에서 들은 이야기가 자기는 시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는 고진아 시인의 이력을 볼 때 아까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입견은 제하시고, 이게 기독교적인 시는 아닙니다. 궁정보다 화려한 교회보다 많죠. 그런데 하필이면 강원도 굉장히 산골짜기 허름한 시골 마을 들어가서 작디 작은 교회의 목사로 살아가는지 그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해요. 나중에 언젠가 조만간 한번 찾아가 볼 계획도 있습니다. 상호를 겹쳐비사인 강원도 이미 영리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만 남은 몇 사람만 남은 시골 마을 그 속에 작은 교회 그 교회를 이끄는 시인 목사 그가 바로 고진아 시인입니다. 고진아 시인이 이런 시골교회 마을을 이끌면서 그곳에 느낀 심정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시 그의 첫 시집 지금 남은 자들의 골짜기엔 이라는 것 속에 먼저 작품이라는 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의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이 빈들의 시 전문인데 그래요. 그가 찾아간 시골 마을은 이 시처럼 빈들이 말해주는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대만 서거기는 빈들과 같은 곳이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쓸쓸하고 그러죠. 수수대만 서걱서걱 소리 난다는 이 서걱이라는 빈들이라는 것은 이 서걱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제가 처음 봤냐면 여러분들 제가 강의했을 때 그 김소월 시를 할 때 세상 뒤에는 엄마야 누나야 강의할 때 서걱거리는 그런 들판 이런 얘기를 김소월 시인이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서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예쁘죠. 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세계가 많은데 제일 많은 세계 중에 교회, 모텔, 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시인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고창도 굉장히 시인이 많은데 보면 시는 이렇게 서걱이라든지 낯설게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인입니다. 직접적으로 나는 오늘 대산을 간다. 대산에서 밥을 먹었다. 짬뽕집 유명한 대야를 들었다. 이런 식의 시는 시가 아니죠. 은유죠. 한번 들어야 되죠. 여러 가지 그런 말처럼 어떤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시인들은 너나 나도 시인인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무튼 그곳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희망도 사람도 내일도 없는 황량한 땅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 고진아 시인이 계시는 곳은. 그런데 시처럼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이런 빈들을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신과 더불어 찾아들었어요. 황량해진 빈들을 그는 신과 손잡고 희망의 들로 사람들의 들로 또 희망의 내일의 들로 시처럼 가득 채우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진아 시인은 개신교 목사예요. 이런 선입관을 갖고 보면 그의 시가 기독교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고진아 시는 이런 선입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좁은 의미의 기독교 시를 쓰는 게 시인이 아니라 폭넓은 종교적을 탐색하는 기독교를 떠나서 근원적인 것을 하고 있는 시인이죠. 그러므로 종교적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진아 시인의 시를 읽고 그와 공감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얼음수도원이라는 그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그 시집, 지금 남은 골짜기에 아까 말한 종교적인 영혼 장구가 이 시집에 무르르 이건 느낌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 이 시집 얼음수도원에서 인간이 진 영혼의 가장 드높은 단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종교를 떠나서. 드높은 영혼은 매장되고 값싼 쾌락만이 길거리를 뒤엎는 이 시대에 그의 이와 같은 고상한 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지나 이런 모습을 웬 영혼이람이라고 비웃는 표정을 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간의 몸속 깊은 곳에 드높은 영혼을 갈구하는 소망이 자리에 있다면 그의 이런 모습이 영영 남의 것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진아 씨 얼음수도 속에 들어있는 한 작품 어머니의 종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오늘 좀 감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종기 고진하. 영혼의 머리카락까지 하얗게 샌 듯 싶은 팔순의 어머니는 뜰에 자풀을 뽑으시다가 마루의 먼지를 훔치시다가 손주와 함께 찬밥을 물에 말아 잡수시다가 먼 산을 넉넉히 바라보시다가 무슨 노여움도 없이 고만 죽어야지 습관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이젠 섭섭지 않다. 치매에 걸린 세상은 죽음도 붕괴도 있고 멈추지 못하는 기관차처럼 죽음의 속도로 어디론가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마른 풀처럼 시들며 기어이 돌아갈 때 기억하시는 팔순 어머니의 종기. 아까 이거 입력했었는데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줌으로 들으신 분들은 다시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마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줌으로 듣는 분들 대부분이 어머니의 부재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어머니 이름부신 분들도 있고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연로한 어머니를 시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경우도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재를 그동안 시 속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머니, 그것도 연로한 어머니는 그 자체로 시적인 울림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만 잘 풀면 좋은 시가 되는데 아까 말한 시인이 많다 보니 그걸 잘 못 풀어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저도 이 시를 아까 말한 지금 시를 읽어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으로 계속 강의를 계속 하고 앞으로도 할 건데 제가 첫 번째 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기영도 시인의 엄마 생각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시장관 어머니 안 오시네. 너무 무섭고 쓸쓸해서 숙제를 하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내 쓸쓸한 유년의 윗목이라는 그 참 마음 저리는 시 엄마 생각이랐던 것이 첫 번째로 끄집었던 게 그거잖아요. 그만큼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연로한 어머니는 인간사 모든 아픔과 비열을 숨기고 있는 존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나 연로한 어머니는 자주 사용된 시의 소재이기 때문에 이 소재를 다룰 때는 특별한 배려와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시인이라고 해서 어머니를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 그의 삶과 고상한 어떤 그 내면의 특별한 배려와 시각을 시인들은 가져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 삶 속에서 어머니나 연로한 어머니가 주는 시적 울림보다는 오히려 울림의 측면에서 전혀 부족한 시를 만들어내기 쉬운 까닭이에요. 앞에서 인용된 고진아 씨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위험성을 잘 비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앞에 인용된 고진아 씨 어머니를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고진아의 이 씨는 표면적으로 연로한 어머니를 등장시키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의 문제를 깊게 다루고 있는 셈이에요. 모든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까닭은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실존 속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죠. 우리가 이처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초조해야 하고 불안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누구도 죽어볼 수도 없고 죽음은 사실적인 사건일 뿐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실증적으로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인용된 시 등장한 어머니는 팔순의 어머니입니다. 회갑을 넘어 칠순을 넘어 팔순을 맞은 어머니인 것이죠. 그 어머니에게서 고진아 시인은 몇 가지 사실을 읽어냈어요. 그 몇 가지란 첫째, 팔순의 어머니는 육체로서의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영혼의 마음까지도 하얗게 세웠다는 거예요. 하얀 머리카락과 하얀 영혼은 청춘의 질퍽거리는 어떤 속기를 드러낸 표정이죠. 우리는 하얀 머리카락 앞에서 그리고 하얗게 표백된 영혼 앞에서 헐떡거리던 욕정이 가라앉는 신선한 체험을 느끼죠. 둘째, 팔순의 어머니는 무슨 노여움도 시에 보면 또 무슨 일곱 번째 행에 무슨 노여움도 없이라고 나오죠. 죽음에 대해 언급하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염이 없는 순간은 고요하죠. 그잖아요. 화를 안 내면 가장 고요합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세계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무념무상의 서론과 같은 표정이죠. 우리는 이렇게 노염자 없는 말들 앞에서 말이라면 의뢰 안고 살아가는 약간 이기적인 욕망과 용트림을 조금이라도 피해 볼 수 있어요. 노염이 없는 말, 그것은 모든 무거움을 넘어선 가벼운 말이죠. 한 인간이 마른 풀처럼 시드는, 여기 나오죠. 마른 풀처럼 시드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대지를 향해서 가라앉은 몸이 하늘을 향해 떠오르는 느낌을 받죠. 마른 풀처럼 시드는 인간의 몸 앞에서 참 나약하죠. 나이 들으면 정말 마른 풀처럼 시들어버리죠. 우리는 어떤 인간의 욕망도 더할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른 풀처럼 시드는 가운데 돌아갈 때를 기억하는 마지막 세 번째 행위죠. 마른 풀처럼 시들며 기어이 돌아갈 때를 기억합니다. 인간을 볼 때 우리는 탈 속의 자유로움 속을 맛보는 데서 더 나아가 어쩌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행을 읽을 때 숙연해지기까지 하죠. 돌아갈 때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유한상을 겸허하기, 우리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기 의미이기 때문이죠. 과연 어떻게 하면 노용 없이 죽음에 대하여 다다를 수 있는 단계가 될까요? 고진아 시인은 마른 풀처럼 시들며 기어이 돌아갈 때를 기억하시는 팔순의 어머니를 보며 그에게 빛나는 총기를 보았습니다. 총기란 기운이란 뜻의 총기죠. 총명한 기운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치 젊은 사람 같은 거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총기 있다고 안 하죠. 나이 먹었고 연로하신데 굉장히 좀 현명한 총기라고 하는데 참 이 시를 보면 준비하면서 총기란 말을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아까 그 안도현 시인 그 연어가 밑에서 겨울에 돌을 던졌을 때 쨍그랑 이렇게 그 얼음 소리가 그 소리도 참 오랜만에 읽었는데 총기란 말도 참 오랜만에 참 들었습니다. 서거기는 오랜만에 듣는 소리예요. 그래요? 저는 이제 무슨 현상인지 아세요? 서거가는 수습 때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서거기는. 말씀만 해보시죠. 아시는 거예요. 수습대끼리. 예, 그러니까 미는 벌판에 사람이 없이 시골에 아주 아무도 없는 동네에서 수수께끼만 소리 난다는 거였어요. 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네. 맞습니다. 어머니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강의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한다는 것은 저도 이렇게 막 잘 아는 단어를 오랜만에 20, 30년, 10년만 들을 때마다 막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총명이라는 뜻이 아까 그렇습니다. 어떤 총명한 기운은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만 깃드는 거예요. 싸가지 없거나 나쁘면 속된 말로 총기 없는 거예요. 싸가지 없고 나쁜데 총기 있으면 나라 망해요. 그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그렇잖아요. 영원히 막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위는 언제나 우리들의 끝없는 욕망을 지배하게 될 뿐이잖아요. 저는 앞에 인용한 이 시에서 나온 팔순의 노무를 보며 어떤 세계를 지닌 빈 공간으로 가는 영혼을 만난 듯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세계는 인간사를 몰고 가는 원동력이지만 빌공짜, 예, 그 공의 세계는 우주사를 맞이하는 손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삶의 시간은 인간사를 뒤척이는 욕망의 시간이지만 죽음의 시간은 인간을 건너 우주로 건너가는 출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의 총기가 진부한 어머니의 시편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팔순의 노무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탐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또 한 가지 원인을 더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 속의 어머니가 관념적인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생활 속의 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시에서 어머니는 이곳에 그 집에 계속 같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시 내용을 보면 그는 시인의 눈에 뜰의 잡고를 뽑으시고 세 번째 행에 마루의 먼지를 훔치시고 고만 죽어야지 왜 노인 양반들 전부 다 이 말을 하시는가 몰라요. 습관처럼 말씀하시고 그렇죠. 영원의 머리카락까지 하얗게 샌 듯 짚고 마른 풀처럼 시들어 기어이 돌아갈 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어머니예요. 바로 곁에서 시인은 어머니의 모습을 가감없이 잘 관찰한 거예요.
나태주 시인이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시인은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건 책을 읽는 사람이 모든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어야지 그러면 아이고 저 노인 징그럽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하지만 고진아 시인은 들풀을 뽑고 마루에 먼지를 훔치고 그만쪽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여러 가지 쭉 얘기할 때 어머니의 어떤 실상을 실감 있게 시를 통해 전해주고 있어요. 한 인간이 늙어간다는 것은 애처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고진아 시인은 팔순이 된 늙은 어머니의 애처로운 모습을 색다른 세계로 변주시키는 재주를 보여줬어요. 어머니를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어쩌면 인간적인 측면을 본다면 팔순에 연로한 어머니는 애처로워 보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을 살짝 벗어난 입장에서 팔순의 어머니를 보면 그의 어머니는 신의 모습을 닮아간 존재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는 하얀 영혼을 가진 자처럼 표현했어요. 서두를 것 없이 일상을 고요하게 오가는 자죠. 이렇게 인간적인 차원을 비켜선 자리에서 팔순의 노모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색다른 인식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총결한 시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은 어머니의 삶과 대비되는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고진아 시인은 자신의 팔순 노모가 돌아갈 때를 기억할 만큼 총기를 갖고 있음에 비해 욕망으로 들끓는 이 세상은 돌아갈 때를 알지 못하는 치매 환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는 세상을 돌아갈지 말지만 치매 환자 같은 세상은 어쩌면 우리들은 욕망으로 들끓고 있고 우리기 때문에 욕망으로 들끓는 것은 치매로 봐버렸어요. 팔순 노모가 아까 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앞마 보고 달리는 끝없는 질주 속에서 죽음의 붕괴도 있고 멈추지 못하는 기관차라고 했죠. 여기 나오죠. 치매에 걸린 세상은 죽음도 붕괴도 있고 멈추지 못한 기관차처럼 죽음의 속도로 몇 년을 미친 데 달려가는데 하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일지도 모르죠. 치매가 우리 어른들, 노인들만 걸리는 게 아니고 어쩌면 안도현 시인이 아까 말했던 것이 인간답게 살고 따뜻함을 전사한 이런 것들이 연관되는 시들이잖아요. 생물학자는 말해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의 유일한 꿈은 자기 복제와 자기 확장이래요. 인간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잘나서 나 같은 사람이 또 누군가 있고 세상에 나같이 되길 바라고 나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확장이라고 그런대요. 요거는 생물학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실을 반영이라 하듯이 인간은 자기 복제와 확장을 위해서 욕망은 놀만만큼 대단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냥 굉장히 많이 그냥 속된 말 깝죽거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죄송한데 왜 우리 시골로 갈수록 그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내가 이거 싫은 소리 들어도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어쩌면 그래서 책이라는 게 인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앞에 계신 우리 이 선생님께서 먹을 것이 적어서 경쟁을 심하게 한답니다. 먹을 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확장해보죠, 그러면. 아무튼 그 인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복제와 자기 확장의 선두자가 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죠. 그들은 시계를 차고 허둥대죠. 그들은 밤에 불을 켜고 밤조차 몰아내며 그냥 야단을 칩니다. 그들은 미래만 있다고 소리 지르죠. 그들은 미래로 달려가다고 다짐합니다. 미래는 그들이 1등 주자가 되어 도달하고 싶은 가슴 설레는 땅이에요. 2등도 안 돼요, 지금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서는 인간들이 이렇게 맹목적인 열정 속에 살아가기 힘듭니다. 제정신으로 살지 않다는 얘기죠. 거꾸로 말하면. 고진환 씨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복제와 자기 확장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시대 인간들은 철저하게 치매 증세를 드러내고 있다고 이 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 이 시대 인간들 뿐입니까? 인간이란 그가 어느 시대에 어느 인간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치매의 속성을 역사적으로 계속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 이 시대 인간들은 정말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가 되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 그것이 속도와 문명과 파괴의 이름을 가진 시대입니다. 고진환 씨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위태로움과 한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금만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에서 그래요. 죽음의 속도로 어디든 미친 듯이 달려가는 시대를 보고 위태로움과 한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앞으로 질주만 있을 뿐 근원으로 돌아가는 시대는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표정들인 것 같습니다. 고진환 시인은 근원과 궁극을 앞에 놓고 심각하게 고민한 시인 같습니다. 근원,
궁극적인 목적. 근원과 궁극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인간이 이 땅에 자기 복제와 자기 확장을 위해 만든 모든 문명과 형식의 바벨탑처럼 위태롭고 허망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치매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원과 궁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복제와 확장의 결과인 문명과 형식주의에 전 생애를 바칠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일비하게 줄지어 가는 땅에서 고진하는 영원의 머리카락까지 하얗게 샌 듯 싶은 팔순의 어머니를 통해서 당신이 서 있는 자리를 의심해 보라고 합니다. 어쩌면 무섭게 우리에게 질책을 했지만 거꾸로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자. 그러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돌아보고 무슨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건 굉장히 의미 있어요. 남들은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그건 아니죠.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오직 아무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고진하는 영혼의 머리 샌 듯 싶은 팔순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까 말한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치매에 걸린 세상과 그 속의 인간들이여 그대의 질주하는 그 모습과 속력과 더 중요한 것은 마른 풀처럼 시들며 기어이 돌아갈 때를 기억하선 팔순의 어머니의 총기가 훨씬 중요한 게 소중한 게 아니겠냐고.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팔순의 연로한 어머니는 무기력할 그지없는 존재이지만 그 팔순의 노모의 현명한 사람처럼 아니 노자처럼 질주하는 우리의 발길을 슬쩍 붙들어 놓고 근원과 궁극의 세계에 대해서 조용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독교적인 시각을 떠나서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결국은. 근원과 궁극의 세계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다. 세상의 속도와 무모한 열정 앞에서 난감해지거든 고진아 시인의 시 어머니의 정기에서 나오는 팔순의 노모를 반드시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너무나 이 가는 길이 맞는지, 너무나 내가 막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때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의 파괴력과 죽음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거든. 역시 고진아 시인의 시, 어머니의 종기에 나오는 팔순의 노모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팔순 노모는 당신들이 이 세상에 허덕일 때 정말 현명한 어른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인자한 모습을 하고 당신들에게 아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줌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총기를 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앉아서 들으신 분, 영상으로 들으신 분 모두가 총기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총기를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진아 시인 이런 분입니다. 누가 막 박수 치시는데 안에서 컴퓨터에서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진아 시인 기억하셔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싶을 때 또 아시다시피 교회를 다니시면 기독교 사상을 강의할 때 굉장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굉장히 좀 그게 오해도 살 수는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민복 시까지 할 수 있네요. 제가 좀 많이 오늘 줄였더니 세 번째 한민복 시인의 저기요 어머니의 총기 다시 한번 읽어다시고 저기서 책 하세요? 여기. 네. 선생님, 그런데 아침에 선생님 아니. 저 대목은 누나한테 그려지네. 뜰에 잡초를 모으시다가 말을 먼저 드시다가 선조한테 찬밥을 물에 말아 잡수시다가 어느 사람이라고 알아보고 있다는 것은 딱 활동사진처럼 눈에 네. 혹시 여러분들 강의 이게 줌으로 들리시나요? 앞에 계신 우리 80 다 되신 우리 연료하신 선생님께서 네, 들립니다. 뜰에 잡수는 화면처럼 다
엄마를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저 소리가 뭔 소리인가 할 수도 예. 있어요. 어찌 그럴 거예요? 우리는 겪었기 때문에. 그, 이효근 선생님은 젊지 않아서 그래요. 죽어야 돼, 그래서는. 예. 그, 아까 이제 말씀 죽어야 되고, 저는 바로 건너서 죽어야지. 말은 처럼 시키고 기억이 들어가서 기억하시는 혈수는 어머니 죽이. 여기서 환해지는 느낌이 반드시 들었어요. 예. 그렇게 과연 이렇게 애처롭고 이런 것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자기가 가야 할 때를 미리 알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는 것 같은 거지. 예. 오늘 제가 전체로 강의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예. 예.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시인이 어머니 총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명하신 거죠. 예. 그런, 아까 그래서 노현자. 어르신의 늙을 노자, 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예. 그리고 노자처럼 아름다운 어떤 어른들의 그런 것들이 그것을 잡아내는 아들의 시인은 더 대단한 거죠. 예. 그건 또 우리를 읽으면서 행복하면서 많은 걸 추억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추석 즈음에서 이런 시인들을 잡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아, 그래서 KBS 인간극장에 나오셨었다네요. 그러셨군요. 예. 예. 고전한 시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인이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목사님이기 때문에 좀 좋게 봐주셨다가 나중에 시 자체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인이 아까 말한 그 잡초 요리가, 빨리 코로나가 중단돼서 책풍에서 예전처럼 20-30명 모여서 강의하는 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자유스럽게 얘기하다가 강의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세 번째 한민복 시인. 한민복 시인을 한국 서정시의 본류를 이어가는 시인이라고 네이버에 딱 첫 줄에 이 시인을 이렇게 얘기했다. 서정시의 본류를 이어간 시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인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62. 네. 이렇게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름다운 사람이고, 공고 졸업하고 뭐 원자력 발전소 근무했다가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시 쭉 그런 얘기는 아무튼 뭐 김수영 문학상부터 모든 생활을 다 했고, 강화도에서 생활합니다. 강화도에 원래는 충북 중원군 이렇게 노은면이라는 곳에 사는데 40살에 10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40살에 결혼했죠. 결혼했을 때 강화도가 처갓집인데 우스갯소리로 처갓집에서 인삼 팔고 있고 뭐 팔고 있는 팔면서 연명하고 있다 웃으면서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만큼 아무 욕심이 없이 그냥 아름다운 시를 쓰시는 그런 분이죠. 그런가요? 예. 그래서 강화도 동막리라는 곳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욕망으로 같은 도시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어떤 강화도의 갯벌의 힘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조용히 마음의 길을 닫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일들은 다 일가친척이다라는 포털사에 다음에 5개월 동안 연재한 글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있고 책도 굉장히 많이 좀 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본주의 물질로부터 소외된 인간 존재의 문제를 소박한 문체와 감성적인 시어로 고발하고 환기시켜 왔다. 현대인의 삶에 친절한 욕망과 부조리에 날선 비판을 가하는 보다는 낡은 것들을 가까이 하는 투박한 일상과 자연의 내밀한 가르침을 보여주면서 응시한다. 느리고 가난하게 살며 시로 세상을 그려낸다는 게 평론가들이 이분에 대해서 말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느리고 가난하게 살면서 시로 세상을 그려내는. 어쩌면 욕망의 아까 계속 지금 결이 그러죠. 자본의 시대에 어쩔 수 없지만 저만큼 떨어져 사는 자본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전업 시인이에요. 아까 말한 처갓집 옆에 살면서 조그만하게 팔면서 저기 하고 어쩌면 개인의 소유와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특유의 감성적 문체로 써내려가면서 아까 말한 계속 이분에 계속 나오는 표현은 똑같아요. 인간미와 진솔함이 살아있는 글로서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다. 정말 한민복은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책은 어떤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 무조건 사실이라 하는 분이 한민복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이제 결혼했을 때 이제 40살에 결혼했는데 이종록 시인, 제가 한번 이제 책풍에 조만간은 부를 텐데, 이 형이 드라마 돌아가신 유진남 형이 자꾸 이제 우리 2월 달에 우리 책풍 유진남 시인이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많이 했었지만, 진남이 형하고 전날 술을 김홍종 소설가하고 셋이 많이 마셨죠. 많이 마시고, 여기는 천안 집으로 가고, 홍대형은 집으로 오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심장마비로 등산하면서 죽었으니, 이종록 시인이 참 마음이 굉장히, 우리들도 많이 힘들지만, 주인처럼 많이 그런데, 같은 동기예요. 나이는 64년생 어린데, 유진남 씨는 61년생인데, 학교를 이렇게 호적이 잘못 아무튼 빨리 가서 동기로 살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종록 시인이 신앙송을 했다고, 그래. 저는 이제, 축의금만 따로 보내고 말았는데, 한민복의 부인이 박영숙, 형수가 박영숙 성씨를 따라서 한박 웃는 날이라는, 아무튼 이종록 시인이 참 기계 넘쳐요. 아무튼, 소설, 우리나라 3대 포가 황석영 누구누구지만 시인으로서는 내가 이종록 선배처럼 재밌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주 그냥, 술도 잘 먹고 재밌고, 노래도 잘하고, 아주, 우리 형님 오사리 점놈이라고 하죠. 전라도 말로. 딱 그런 건데, 아주 한박 웃는 날에 시를 하면서 웃겼어요. 시가 내용이, 제가 나중에 받아봤는데, 오늘 저녁에는 자궁 속을 헤매여라, 이런 식에서 웃고 난리 났는데, 이런 축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랬고,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이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결혼, 있었던데, 안치환 노래 저희가 한민복 시인을 존경해가지고, 특별히 혼자 가서 축가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게 이제 한민복 시인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다 해서, 이게 아무튼, 진짜 노래 못 하더라고, 그날. 아무튼 보면, 그냥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한민복 시인의 시를 읽으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가슴이 뭉클하다는 것은 가슴에 우열이 맺힌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설명만으로도 뭉클하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민복 시인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안도현 시인하고 또 다른 약간의 결이 다른 그런 건데, 조금 더 붙이자면 가슴이 뭉클하다는 것은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버렸던 우리의 심장을 따뜻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한민복 시집 가운데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는 시집이 있어요. 가장 좋아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한민복 시 중에 최고죠. 혹시 읽지 않아 한민복 시는 알고 싶으면 이 책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한 6권과 많은 산문집을 냈고 어린이 책도 많이 냈는데 사실 모든 경계는 신비롭잖아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경계가 있고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경계가 있고 또 이렇게 부부간의 살과 살이 맞닿은 경계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맞닿는 경계가 있잖아요. 또 산과들이 맞닿은 경계도 있고 이런 경계를 어찌 다 말로 열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경계에서 만남이 시작되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계에서 창조가 시작되죠. 한민복이 이를 가리켜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그래야 시인인 거예요. 아까 진짜 많은 우리 3대 시 이런 거 말고, 많은 것들 3시인 말, 이런 단 한 구절의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게 참 시인인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는 경계를 만남을 꽃피움이라는 창조의 자료로 해석했습니다. 한민복 작품 중에 눈물은 외짠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저는 이제, 읽었고, 이제 2008년도에 작가들한테 이제 보내준 시 배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부에서 2005년, 6년도, 7년도 이렇게 해서 보내준,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보내주면 이제 시 하나를 가지고 이제 계속 보는데, 눈물을 맺장가, 그때 이제 안도현의 시 배달에서 안도현 시인이 1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맡아서 시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를 골랐는데, 이 시를 제가 그때 2006년, 7년도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했고, 굉장히 힘들었던 이 영상을 저한테 보내고 영상 보고,
얼마나 많이 그때 참 울었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이 안 들었으면 왜 내가 이 시를 지금까지 몰랐을까 자책하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눈물이 왜 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생리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몸속에 소금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아주 편안하게 학생들이 얘기하겠죠. 신화론적으로 설명한다면 인간의 고향이 바다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한민복은 이런 측면과는 다른 쪽에서 눈물이 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 눈물이 왜 짠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 많을 때 다시 한번 오랜만에. 눈물은 왜 짠가? 한민복.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시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리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잊자 어머니 이마의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 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숟가락 국물을 떠먹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울야야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금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는 나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감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선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이며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안타깝게 우리 여기 계시는 화면이 안 나와. 여기는 잘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영상인데, 어렵지 않게 이 시는 투가리처럼 툭 마음속으로 우리들에게 부딪혀 옵니다. 투가리는 그 뚝배기의 그 사투리잖아요. 설렁탕 국물처럼 진하고 뜨겁고 먹고 나면 든든한 늙은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자꾸 툭툭 부딪혀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의 말미에 가서 시인처럼 저도 모를 눈물이 찔끔 난다면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지요. 읽고 나면 먹먹한 감동이 전해온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이기도 해서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더라. 언젠가 김제동 톡투유라는 거 있죠. JTBC 하는 거에서 김제동 의자가 아닌 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이 시를 천천히 낭송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그 둘째에 나왔다는 김구라가 그 전행하는 마이리틀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김제동이 했을 때건 김구라가 했을 때건 이 시는 저희는 잘 알고 내용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두 번 모두 공통적인 게 방청객도 울고 게스트도 울고 낭송하는 이 김제동도 울고 아무튼 저도 물론 잘하는 시였지만 또다시 들었을 때 감정이 먹먹했고 그랬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한 것들은 그게 글이건 노래이건 그림이건 사진이건 아니 사람한테건 그 사람한테 전하는 마음이건 어린아이의 동시든 어떤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마음이 툭 부딪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죠? 언제 눈물이 제일 많이 납니까? 슬플 때, 기쁠 때, 속상할 때, 자기 동정에 빠질 때, 안타까울 때. 나이 드시면 속상할 때 그럴 것 같아요. 자식이 속상이고, 자기가 속상이고 그러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럴 때 눈물을 흘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정이 움직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죠. 우리의 이성은 조작적이고 자기적이어가지고 속과 겉이 다른 표정을 짓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은 자연 발생적이고 정직해서 그것을 속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눈물은 아주 정직한 몸의 언어이기 때문에 가장 그렇습니다. 가장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눈물이 짜다는 것을 체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앞에서 눈물이 짠 이유를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신화학적으로 설명한 바 있죠. 또 다른 많은 설명이 가능하겠죠. 심리학적으로 가능하고 또 심지어는 사회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각자 가진 전공에 따라서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작가답게 인문학자이니까 문학평론가이다 보니까 시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의 눈물이 짠 것은 그 속에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정이 바로 눈물을 짜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의 눈물은 감정의 물줄기이자 감정의 은결체이죠. 맹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눈물이 흘린 자 앞에서 더 이상 다그칠 수가 없어요. 눈물이 흘린 자 앞에서 다그치고 때리는 사람은 그건 인간도 아니죠. 한민복 위의 시 눈물을 외장가로 삼았을 뿐 아니라 시 전체를 통해서 그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민복은 맨 뒤에 한년 아예 마지막 아예 눈물 한 줄만 얘기를 했죠. 눈물은 왜 짠가라는 말로 그냥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년이 아주 긴 여운을 남기고 진한 물음을 갖게 하죠. 이 마지막 년이 시의 다른 부분으로 한 곳으로 수렴짓기는 문학에서는 지배소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쭉 수없이 굉장히 긴 시죠. 긴 시를 갖다가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눈물은 왜 짠가 이게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수렴해버립니다. 그거로 다 빨려드는 거죠. 블랙홀처럼. 그것을 시에서는 지배소라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눈물은 왜 짠가이기 때문에 이 시는 백미가 돼버린 거예요. 이 마지막 눈물은 왜 짠가가 들어가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으면 이 시는 굉장히 의미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제가 눈물은 왜 짠가 하면 너무 지루해서 계속 이상한 얘기만 계속 한 것 같은데
이 물음을 우리 마음속에 지닐 때 우리는 눈물의 참 의미를 느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통해서 내적으로 새로이 태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도 많으니까 일단 시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한민복 이 시는 여러분들 이 시를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시를 저는 해석을 할 때 밥 컴플렉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시는, 이 시의 기초는 밥이라는 컴플렉스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밥 컴플렉스를 가진 자만이,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자, 밥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난한 자가 느낄 수 있는 것만이 느낄 수 있는 작품인 거죠. 이처럼 눈물은 외장가의 핵심은 밥 컴플렉스에 있습니다. 컴플렉스란 말이 귀에 거슬린다면 밥 문제가 바탕에 깔려있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민복 씨 눈물의 외장가에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총 몇입니까? 세 인물입니다. 어머니, 또 시인이자 화자인 나, 그리고 설렁탕집 주인이죠. 이 모두가 밥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다시 컴플렉스를 말을 쓰자면 이 세 인물들이 모두 밥 컴플렉스를 갖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를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 말없이 행동이 오가죠. 여기는. 또 심경의 교류가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먼저 밥 컴플렉스 가장 심한 사람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녀는 아들인 시인이자 화자에게 고깃국을 먹으려고 안달입니다. 그녀에게 고깃국은 영양이 최고의 귀한 음식으로 박혀있죠.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 전부 다 그렇죠. 고기는 최고의. 어머니가 고깃국을 말하는 것이라 기껏 설렁탕에 불과하지만 어머니는 그 고깃국물을 아들에게 먹이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가난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살았던 이 땅의 어머니 세대들에게 고깃국은 잔칫날, 제삿날, 아니면 생일날, 아니면 엊그제 추석 같은 명절에 먹어보는 음식이었잖아요. 이런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고기를 먹어야 더위도 안 먹고 건강하게 힘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북박이처럼 따라붙고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돈이 없어서 감히 고기를 사 먹을 수 없는 작품 속의 어머니는 고기 대신 고깃국물이라고 되게 먹어도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란 어떤 존재죠? 현실에서 보면 자식이 참 나쁜 짓 하는 어머니도 적지 않죠. 갈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어머니는 자식에게 밥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어머니가 주는 밥을 받아서 먹고 세상을 나왔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어머니의 젖가슴에 매달려 젖이라는 밥을 먹고 자랐죠. 젖을 떼내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밥을 먹고 자랐잖아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리 자식을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처럼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식의 밥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관념을 넘어 우리 어른들은, 가난했던 부모들은 집착이 가까웠어요. 자식이 배가 고프면 어찌나 하는 마음은 어머니에서 끊을 수 없는 탯줄처럼 달라붙어 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위장만이 아니라 자식의 위장을 늘 염려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는 것은 모든 어머니에게 강박관념 같은 것, 더 나아가 컴플렉스를 만들어내는 원천이기도 하죠. 이 한민복 씨 눈물은 외장가 속의 어머니는 아들의 위장을 염려하며 그에게 필사적으로 고깃국물을 먹이려고 하죠. 아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는 이 어머니의 밥 컴플렉스는 도덕, 규칙, 체면 등과 같은 외적 형식을 모두 넘어선 곳에서 발동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는 설렁탕 주인에게 거짓말, 물음표가 붙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고깃국물이라도 더 먹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이 사실 외에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것이었죠. 밥 컴플렉스는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밥 앞에서는 인간들이 보이는 태도는 가히 눈물겨울 때가 있잖아요. 다음으로 작품 속의 아들이자 화자인 시인 역시 밥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밥이 부족해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이모님 댁에 모셔야 될 처지잖아요. 실제로 한민복 시인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의 밥 문제는 정말 풀어야 될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가슴속에 담고 있었어요. 그렇잖아,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먹은 아들에게 중이염으로 고기는 물론 고깃국물을 못 드시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고깃국물을 먹이로 애쓰는 모양은 정말 눈물겨울 정도죠. 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아주 착한 아이가 되죠. 어머니가 먹여주는 고깃국물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들은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여기서 아들은
아직도 아이로 여기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모든 것을 알 만큼 성장한 아들 사이에 그 어색하나 굉장히 어색하지만 조화로운 관계가 떠오릅니다. 끝으로 작품 속의 설렁탕집 주인 아저씨 역시 밥 컴플렉스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주인 아저씨는 손님인 아들의 어머니에게 모른 척 국물을 더 갖다 주죠. 더 나아가 그는 손님인 어머니와 아들의 행동을 보고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죠. 그뿐인가요? 주인 아저씨 모르는 척 성냥갑만한 한 접시 깍두기를 그들의 식탁 위에 조용히 놓고 돌아서 갔습니다. 밥 컴플렉스가 어떤 건지 모르는 주인 아저씨였다면 이런 행동과 태도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주인 아저씨 이런 행동과 태도 역시 굉장히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 시가 완벽하게 완성도가 있다라는 것은 이 주인 아저씨의 행동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민복 씨 눈물의 외장과 감동적인 것은 뭐니 해도 밥 컴플렉스를 가진 세 사람 사이에 바로 그 밥 문제로 인해서 연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민의 마음은 얼마나 높은 단계의 마음인가요?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모든 현실 관계를 떠나 인간의 조건을 모두 어떤 조건이 있거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들을 여기렇게 포용해서 같은 인간으로서 동질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야말로 무척 고귀한 일이죠. 연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세속적인 인간관계를 넘어선 사람이죠. 여기서 연민과 동정은 다르잖아요. 동정이 자기 우월성의 토대로 만드는 감정이기 쉽다면 연민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에서 비롯된 감정이에요. 그래서 연민은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동정하고 다른 거죠. 동정은 짠하고 불쌍해서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하지만 연민은 마음 깊숙이에서 우러나는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어떤 동정이 자기 우월성, 그러잖아요. 동정은 누구입니까? 높은 사람이 가진 자가 아래 사람들한테 그게 동정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이 찌질 가난한 사람이 부자나 높은 사람들한테 동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연민은 한없이 겸손한 마음에서 아까 말한 대로 비롯한 감정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설렁탕집 주인 아저씨 사이 이런 상호 연민 감정은 이 작품을 읽는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거예요. 이 작품 속에는 이 눈물의 외장가에는 연민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런 감동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난폭하고 이기적인 감정이 한 단계 어떤 고양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죠. 감정의 고양이 이루어진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건가요? 오늘 아까 안도현 씨, 고진아 씨 이 시인에 똑같이 하는 게 뭡니까? 난폭한 세계, 이기적인 세계에 사람다운 사람이 살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연민의 감정을 끼는 아주 수준 높은 단계로 감정의 고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이 한민복의 시 눈물의 외장가의 감독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연민의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배려의 마음이 있어요. 이 시에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인 배려의 마음,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인 배려의 마음, 설렁탕집 주인 아저씨가 어머니와 아들에게 보인 배려의 마음, 아들이 설렁탕집 아저씨에게 보인 배려의 마음 등등이 이 시를 굉장히 감동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인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배고플까 봐 아들을 배려했잖아요. 아들은 어머니가 마음 쓸까 봐 눈물을 땀처럼 만들어 놓고 설렁탕과 만밥에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죠. 주인 아저씨는 이들 모자가 미안할까 봐 못 본 척 얼굴을 돌리고 게다가 깍두기까지 한 접시, 성냥갑 깍두기 한 접시 놓고 갔잖아요. 이들은 아저씨의 배려가 동정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눈물 속으로 삼키는 듯한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배려 속에서 감동의 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배려란 너그러움이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밥 앞에서 이들이 보여준 배려의 마음은 식었던 마음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 가지만 더 들자면 한민복 씨 눈물은 외장가에 감동적인 것은 바로 절제의 힘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 의식하지 않지 마구잡이로 아들에게 보란듯이 설렁탕 국물을 부어주었다면 주인 아저씨가 잘난 체 하면서 우리 식당 이렇게 아주 내가 배려 많이 한다 막 그거 너무 잘난 체 하면서 툭 던지면서 많이 먹어요. 뭐 더 줄까요? 이렇게 말로 했다 그러면 아들이 어머니와 주인 아저씨 의식에서 과장되게 눈물을 막 줄줄 흘리는 척 하면서 막 불쌍한 척 하고 했다면
이 시의 감동은 사라지고 말았거나 감동의 폭이 아주 작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마음들이 특히 아들이 울컥 빠지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대는 모습이나 찔끔 흘린 눈물을 감추려고 얼른 이마에 땀을 훔쳐내며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내는 모습은 사실 너무나도 인상적이죠. 방금 말한 절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 속의 아들이자 시인이 흘린 눈물은 눈동자에서 난 땀이 되고 말았죠. 눈동자에서 난 땀이라니요.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이 시인이 보여준 절제의 힘에 의해서 눈물과 땀이 서로 구별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눈물과 땀, 그것은 가장 정직한 몸의 언어입니다. 거짓이 통할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시인이자 화자인 아들이 나는 작품 속에서 이런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밥에 얽힌 사연은 이렇게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땀을 눈물에서 난 눈물로, 눈동자에서 난 눈물로, 눈물은 몸에서 난 땀으로 변형시키는 힘을 가졌죠. 그렇게 보면 참 세상을 혼자 사는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아버지에게 뼈를 빌리고 어머니에게 살을 빌려서 이 세상에 우리는 나왔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렇고 또한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인연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신세를 지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 모든 눈물이 다 말라버린다 해도 이 시인이 흘린 눈물만은 산을 적시고 바다를 적시고도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도 눈물이 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눈물이 짜다고 생각을 합니까? 대답하건대 한민복 시인이 흘렸던 눈물이야말로 감정의 응결체이자 감정의 시냇물이기 때문에 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 짠 눈물을 흘린 자는 인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가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연민의 마음은 언제나 눈물을 동반하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에 지금 대통령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대통령 선거를 후보를 뽑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정치인은 우리는 정치인을 서로 어떤 그런 연민의 마음은 가지고 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죠. 그 마음은 언제나 연민 속에는 내 마음 속에 눈물을 동반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민복 시인은 굉장히 대단하고 훌륭한 시인임에도 불명합니다. 아까 말했죠. 착한 사람이라고. 그 착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시인을 쓸 수 있는. 이 시가 보세요. 긴 시인데 빼곡이 한 구절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 묘사를 굉장히 아름답게 했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를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쉼없이 달렸습니다. 오늘 안도현 시인, 고진아 시인, 한민복 시인들의 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움직일지는 알 수 없는데 단 한 분이라도 이렇게 문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 시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거 있잖아요. 착하게 살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연민을 갖자. 동정이 아닌, 동정은 동량한테나 주는 거라는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말처럼 그것이 아닌 우리들의 가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곁에 있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아까 생물학적으로도 우리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죠.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민복 하면 착한 시인 이렇게 인정하듯이 안도현 시인하면 따뜻한 시를 쓰는 고진아 시인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시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문학이라는 게 그런 거. 그래서 인문학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단 일이라도 변할 수 있었으면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이 톡도 많이 달아주시고 채팅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무튼 어떤 분이 사람을 위는 제주꾼 총장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 김 선생님 울고 막 저기 가셨는데 안에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하면 성공한 거죠. 그 추석 즈음에 제가 이제 5.18 때는 꼭 광주 민주화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꼭 논했고 어버이날 어버이 얘기했고 그 시기에 맞춰서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고창에 대해서 아름답게 생각하고 고창을 좋아해서 고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희가 11월 셋째 주인가는 고창 군민 사목사복 이렇게 해가지고 10번 지금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문화예술가에서 하는데 마지막 글 갖다가 그 참가 인원이 뭐 30에서 50명 굉장히 참가 인원이 많더라고요. 뭐 지난주에는 또 섬에 갔다 여기 고창 가까운 데 돌아보는 건데 책풍에서 마지막 그걸 갖기로 했는데 한 50명 정도 오실 것 같아요. 그때까지 지금 강의실을 짓고 있는 11월 셋째 주까지 지어야 될 텐데 그리고 저희가 북콘서트가 매년 10월 셋째 주에 했는데 작년에도 그 코로나 시국에서 강행하고 180명 정도 와서 했었는데 올해는 10월 셋째 주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그 위드 코로나 조금 10월 말쯤 되면 좀 이제 바뀌어질 것 같아서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북콘서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실 거 한 200~300명 정도 오실 텐데 좀 코로나가 좀 극복이 돼서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풍 식구들도 많이 작년부터 이렇게 힘을 가졌는데 좀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의 줌으로 있죠.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줌가 있는데 귀동냥과 사라진 소리꾼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고창군 올해의 책이 아몬드였고 어린이는 귀동냥과 어린이인데 귀동냥은 딱 30분 하면 되는데 4번 해라 그래서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신재호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해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채선 월요일에 진채선과 진채선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머릿속은 하얘요. 어떻게 준비를 또 되겠죠. 그리고 시 하나 낭송을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 월요일마다 또 인문학 강의 계속 되고 있고, 토요일 날은 저희가 지금 미술 프로그램 전만성화가 충남 홍성에서 오셔서 책풍에서 한 15분 정도, 20명? 10명에서 그 정도 오시는데, 유명한 화가, 청경자 화백 지지난주에 있었고, 지난번에는 박수근, 다음 주는 이중섭, 소를 주제로 했던 이중섭에 대해서 작품에 더 재밌게 설명을 전만성화께서 인성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재밌게 2시간 하고 오후에는 처음에 자화상을 그랬고 지난주에 가족을 그랬고 이번 주는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같이 해가면서 즐겁게 작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화가인데 음악하고 미술하는 분들이 문학도 마찬가지로 까칠한 사람이 많은데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형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존경하는 형인데 흔쾌히 달려와줘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렇게 막 15명, 20명이 오셔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나 강의 들으신 분들 오시고 싶으시면 요번 2주에 한 번 하는데 또 하나 다음 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또 책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쉼 없이 책풍과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또 계속 문자가 와서 한 6, 7분은 출장하고 교육이고 그래서 못 온다고 하셔서 근데 한 분이라도 저희는 한 명을 향한 게 인문학이고 강의 책이니까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늦게까지 또 애써줬습니다. 오늘 들어와 계신 분들 감사하고 아까 병원에서도 들으신 분들이 있고 깜짝 놀랐어요. 막 박수. 오늘 여기 줌에서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런 사용법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어떻게 하셔서. 아무튼 감사하고 이번 강의를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